로마 제국의 몰락, 영광의 황혼과 잊혀진 비밀. 나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인 로마의 흥망을 고전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생생한 드라마로 풀어보겠다. 로마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전장의 함성, 궁전의 음모를 느껴보자. 제1장, 영광의 새벽, 로마의 탄생과 정점, 기원전. 753년, 테벨의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나는 로마의 기원을 떠올린다.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창을 땅에 꽂고 외쳤던 그 순간. 그로부터 로마는 공화국으로 시작해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지혜를 흡수하며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었다. 하지만 로마의 진정한 전성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시대에 꽃피었다.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는 로마의 야심찬 장군이자 정치가로 그의 활약은 전설처럼 전해진다.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로마는 이미 지중해를 장악했지만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결성해 권력을 나눴다. 하지만 그의 진짜 영광은 갈리아 정복에서 시작된다. 기원전 58년, 카이사르는 군단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갈리아로 진군했다. 안개 낀 숲속에서 로마 군단이 진격하는 그 장면을 상기하면 카이사르는 비니, 베리, 비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보고할 만큼 신속했다. 그는 8년 동안 갈리아 부족들을 정복하며 로마의 영토를 라인 강까지 확장했다. 수백만 명의 적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고 막대한 전리품을 로마로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레시아 전투처럼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다. 아레시아 요새를 포위한 카이사르는 이중 방벽을 쌓아 적의 구원군을 막았고 결국 굶주림으로 항복을 받아냈다. 이 승리는 로마의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렸고 카이사르를 로마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카이사르의 영토 확장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다. 그는 이집트로 진출해 클레오파트라와의 로맨스를 통해 동방을 노렸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궁정에 등장해 이국적인 매력을 뿜었고 카이사르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집트의 부를 흡수했다. 파르디아까지 시야에 두었지만 그의 야망은 로마 상원을 자극했다. 기원전 44년,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암살자들이 포름에서 그를 찔렀다. 너마저도 브루투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영원한 비극으로 남았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국을 끝내고 제국으로 이끌었다.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는 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집트와 히스파니아를 정복하며 로마를 안정시켰다. 그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팍스 로마나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기원 후 1세기부터 2세기 말까지 트라이아누스 황제 아래 로마는 최대 영토를 자랑했다. 다뉴브 강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브리타니아의 안개 낀 들판에서 페르시아의 사막까지 도로는 제국의 혈관처럼 뻗어나갔고 아쿠아덕트는 물을 도시로 끌어들였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포효하며 싸우고 폼페이의 벽화처럼 화려한 연회에서 로마인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를 정복해 금광을 확보했고 파르티아 전쟁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잠시 점령했다. 그의 기념주에는 정복 장면이 새겨져 로마의 영광을 영원히 증언한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영토를 과도하게 확장한 트라이아누스의 정책을 수정하며 국경을 강화했다. 그는 브리타니아에 하드리아누스 장성을 쌓아 야만인 침략을 막았지만 이는 로마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였다. 전성기 로마의 일상생활은
제국의 위대함을 반영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 시대를 떠올리면 먼저 의식주가 떠오른다. 음식 면에서 보통 로마인들은 아침을 가볍게 시작했다. 빵, 치즈, 올리브, 과일로 간단히 때우고 출근했다. 점심은 거리에서 사 먹는 빠른 식사, 예를 들어 구운 생선이나 채소 스튜였다. 하지만 저녁은 가족과 함께하는 주요 식사였다. 부유한 로마인들은 호화로운 연애를 즐겼다. 코끼리 코, 타조 머리, 낙타 발꿈치 같은 진귀한 음식을 먹고 구토를 유발하는 깃털로 배를 비워 다시 먹었다. 와인은 물처럼 흘러넘쳤고 포도주를 섞어 마시며 밤을 새웠다. 빈곤층은 빵과 포도주, 가끔 돼지고기로 버텼지만 제국이 제공하는 무료 곡물 배급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의복은 계급을 드러냈다. 남자들은 튜니카를 기본으로 입었고 공식 행사에는 토가를 둘렀다. 흰색 토가는 시민권의 상징이었지만 세탁이 번거로워 부유층만 제대로 유지했다. 여성들은 스톨라를 입고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염색된 직물, 보라색은 황제 전용이었다. 주거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슐라라고 불리는 다층 아파트에 살았다. 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화재 위험이 높았고 상층은 저렴했지만 계단이 가팔랐다. 반대로 부유층은 도무스라는 단독 주택을 가졌다. 중앙 아트리움에 빗물이 고이는 연못이 있고 벽화와 모자이크로 장식된 방들이 있었다. 시골에는 빌라가 있었는데 온돌 난방과 정원이 딸린 호화로운 별장이었다. 쾌락과 방탕은 로마 생활의 핵심이었다. 나는 그 시대의 목욕탕을 생각하면 테르마가 떠오른다. 카라크칼라 목욕탕처럼 거대한 시설에서 로마인들은 하루를 보냈다. 뜨거운 방, 찬 방, 마사지, 체육관 모두 무료나 저렴했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교하고 사업을 논의했다. 연애는 더 과도했다. 상류층은 왼쪽으로 누워 10시간 넘게 먹고 마셨다. 노예들이 음식을 나르고 음악가들이 연주했다. 방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투사 경기에서 피 흘리는 광경을 보며 환호하고 전차 경주에서 말들이 달리는 스릴에 열광했다. 극장에서는 코미디와 비극을 즐겼다. 성적 방탕은 로마 사회의 어두운 매력이었다. 성은 공개적이었고 폼페이의 벽화처럼 에로틱한 장면이 일상이었다. 매춘은 합법이었고 루파나르라 불리는 매춘굴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 남자들은 아내 외에 첩이나 노예와 관계를 맺었고 동성애는 흔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연인 안티노우스처럼 젊은 남자와의 사랑이 찬양되었다. 여성들도 자유로웠지만 사회적 제약이 있었다. 네로 황제처럼 황제들은 궁전에서 난잡한 파티를 열었고 칼리굴라는 자매와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쾌락은 로마에 활력을 주었지만 점차 쇠퇴의 씨앗이 되었다. 제2장 균열의 시작 3세기 위기와 내부의 적기원 후 235년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가 암살당한다. 여기서부터 로마는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든다.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바뀌었고 대부분은 군단의 검에 의해 죽었다. 로마 포럼에서 한 젊은 장군 마르쿠스가 서 있다. 그는 황제의 근위대원으로 밤마다 궁전에서 속삭이는 음모를 듣는다. 황제는 약하다. 우리가 새 황제를 세우자 마르쿠스는 생각한다. 이 제국은 더 이상 하나의 가족이 아니다. 이 시대의 혼란은 로마의 뼈를 갉아먹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해 사두 정치를 도입하며 안정을 꾀했지만 이는 제국의 분열을 예고했다. 정치 불안정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황제 자리가 상품처럼 거래되었고 부패가 만연했다. 기본은 쇠망사에서 로마의 덕성은 사라지고 야망만 남았다고 썼다. 경제적으로도 문제였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다. 네로 황제 시대부터 화폐 가치를 낮추기 시작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은화가 거의 구리로 대체되었다. 세금은 폭등하고 농민들은 토지를 버리고 도망쳤다. 라티푼디아 대농장 시스템이 문제였다. 노예들이 운영하는 이 농장들은 소농들을 몰아냈고 생산 인구가 줄었다. 노예 공급이 끊어진 게 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 정복 전쟁이 줄면서 새 노예가 들어오지 않았다. 노예들의 출산율도 낮았고 2세기 말에야 노예 결혼이 허용되었다. 결과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벌어졌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소농이었지만 세금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마르쿠스는 군대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로마는 내부 반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갈리아 제국과 팔미라 제국처럼 지역 분리주의가 등장했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이를 진압하며 세계의 구원자로 불렸지만 그의 암살은 다시 혼란을 불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하며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는 이 표징으로 승리하리라는 환영을 보고 십자가를 군기에 새겼다. 이 전투는 로마의 종교적 변화를 상징하며 제국을 동서로 나누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독교의 확산은 전통 로마 종교를 약화시켰고 시민들의 충성심을 분산시켰다. 황제들은 기독교를 이용해 권위를 강화하려 했지만 이는 새로운 분쟁을 낳았다. 경제 쇠퇴는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었다. 시장에서 물가가 치솟고 상인들은 가짜 화폐로 거래했다. 농촌은 황폐해졌고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인슐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화재와 붕괴가 잦았고 위생이 나빠 병이 퍼졌다. 마르쿠스는 군단에서 동료들을 잃어가며 제국의 미래를 의심했다. 내부의 적은 야만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제3장 외부의 그림자 야만인 침략과 국경의 붕괴. 로마의 국경은 라인 강과 다뉴브 강이었다. 길이 2000km나 되는 이 평야는 방어하기 어려웠다. 기후 변화가 이를 악화시켰다. 3세기부터 유럽이 추워지면서 게르만 부족들이 남하했다. 훈족의 등장 기원 후 375년경은 도미노를 무너뜨렸다. 훈족의 왕 아틸라는 신의 채찍으로 불리며 로마를 위협했다. 그는 451년 카탈루냐 평원 전투에서 로마 게르만 연합군과 맞섰다. 수십만 명의 전사가 충돌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틸라는 패배했지만 그의 공포는 로마를 약화시켰다. 게르만 전사 울프리기 숲속에서 로마 군단을 노려본다. 저들의 벽은 높지만 우리의 칼은 날카롭다.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에게 패배하며 로마의 군사력이 드러났다. 410년 알라리크의 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한다. 이는 800년 만의 첫 침략이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성벽 안에서 신들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외쳤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시는 이 사건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는 로마의 멸망을 이교도의 죄로 보았지만 군사적 약화가 진짜 원인이었다. 로마 군대는 변질되었다. 초기에는 시민군이었지만 점점 용병에 의존했다. 게르만 용병들이 로마 군단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들은 충성심이 약했다. 455년 반달 쪽의 게이세리크가 로마를 다시 약탈하며 예술품을 훔쳤다. 이는 반달리즘이라는 단어를 낳았다. 동쪽 국경은 외교로 지켰지만 서쪽은 비용이 너무 컸다. 군단 유지비가 제국 예산을 갉아먹었고 병사들은 급여 지연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울프릭처럼 야만인들은 로마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로마 영토의 정착을 허락받았지만 곧 반란을 일으켰다. 침략은 로마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 무역로가 끊어지고 농지가 황폐해졌다.
시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주렸고 도시들은 포위당했다. 나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로마의 영광이 어떻게 그림자로 변했는지 안타깝다. 제4장 제국의 분열 서로마와 동로마의 운명 로마 제국의 분열은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후에 시작되었다. 그는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쪽은 아르카디우스에게, 서쪽은 호노리우스에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번영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호 27에 565는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고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재정복했다.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처럼 화려한 건축물이 세워졌고 비잔틴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요람이 되었다. 하지만 아랍 침략 7세기 쇠퇴를 가속했다. 무슬림 군대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빼앗았고 비잔틴은 방어에 급급했다. 제4차 십자군 1204년은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며 치명타를 입혔다. 십자군은 동방의 불을 노리고 도시를 불태웠다. 결국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드 2세가 대포로 성벽을 뚫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도시는 함락되었으나 제국은 영원하다 라고 외치며 전사했다. 이는 중세의 끝과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다. 비잔틴의 문화는 그리스와 슬라브 세계로 퍼졌고 로마의 유산을 이어갔다. 서로마 제국은 더 빨리 무너졌다. 호노리우스 황제 시대부터 야만인 침략이 찾았고 로마는 약탈당했다. 476년 오도아케르 게르만 용병 지도자 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한다. 그는 황제의 관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내며 서쪽 제국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서로마의 멸망은 야만인 왕국들의 시대를 열었다. 프랑크, 고트, 반달 왕국들이 로마의 영토를 나눠 가졌다. 하지만 로마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800년 샤를마뉴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으며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다. 이는 로마의 후계자를 자처했지만 볼테르는 신성하지도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중심의 연방으로 수백 개의 소국들이 황제 아래 느슨하게 결합되었다. 오토 1세처럼 강력한 황제들이 이탈리아를 지배하려 했지만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교황과의 권력 투쟁, 예를 들어 인베스티투라 논쟁이 제국을 약화시켰다. 30년 전쟁일 618에 1648처럼 종교 전쟁이 쇠퇴를 불렀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충돌로 유럽이 피바다가 되었고 제국은 분열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라인 연방을 세우며 해체되었다. 나폴레옹은 로마 제국의 후예를 끝낸다 라고 선언하며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를 퇴위시켰다. 이는 근대 유럽의 탄생을 의미했다. 분열은 로마의 약점을 드러냈다. 동로마는 부유한 동방 무역으로 버텼지만 서로마는 가난한 서방에 갇혔다. 나는 이 분열을 보며 제국의 과도한 크기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제5장 사회의 부식, 쾌락, 종교, 그리고 인구 쇠퇴. 로마의 쾌락 문화는 신화처럼 과장되었다. 폼페이 벽화처럼 성적 자유가 있었지만 이는 예술적 표현이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연인 안티노우스처럼 동성애가 흔했지만 죄의식이 없었다. 와인 가게가 100개 넘는 폼페이에서 보드 술 문화가 번성했지만 납 중독이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는 설은 증거가 약하다. 오히려 기독교의 등장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교는 성을 죄로 보았고 시민 의무를 약화시켰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논쟁적이다. 인구 쇠퇴는 사실이다.
전염병 안토니누스 페스트 165년이 인구 13을 앗아갔고 저출산이 문제였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아내를 생각한다. 아이를 낳아도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나? 사회 쇠퇴는 도시화와 관련이 있다. 로마시는 100만 인구였지만 위생이 나빠 역경이 퍼졌다. 기술 정체도 문제였다. 로마는 도로와 수로를 잘 만들었지만 증기기관 같은 혁신을 무시했다. 노예가 많아 노동 절약이 필요 없었다. 칼리굴라 황제처럼 미치광이 황제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는 말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고 호수에 떠다니는 궁전을 지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 후 황금 궁전을 세우며 이제 로마가 아름다워졌다. 라고 웃었다. 이 황제들의 방탕은 제국의 도덕을 무너뜨렸다. 쾌락의 어두운 면은 노예제였다. 노예들은 검투사로 죽어가며 로마인들의 오락을 제공했다. 여성 노예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고 주인들의 욕망을 채웠다. 인구 쇠퇴는 전쟁과 병으로 악화되었고 로마는 젊은이들을 잃었다. 제6장 최후의 일몰 붕괴와 그 후 476년 서로마는 무너진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식량 가격이 오르고 도로가 망가졌지만 로마의 법과 문화는 남았다. 유럽은 봉건제로 접어들었고 로마의 독수리는 신성 로마 제국, 영국, 심지어 미국으로 이어졌다. 마르쿠스는 폐허된 콜로세움에 서서 중얼거린다. 우리는 너무 커서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페르시아처럼 문화가 살아남았고 이집트처럼 이념이 지속되었다. 로마의 교훈은 과도한 확장, 내부 분열, 변화 무시가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붕괴 후 유럽은 암흑기로 불렸지만 로마의 유산은 수도원을 통해 보존되었다. 수도사들이 고전 텍스트를 베껴 썼고 이는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다. 제7장 현대의 반영 로마에서 배우는 교훈 오늘날 나는 로마를 보며 생각한다.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경제 불평등 로마의 그림자가 보인다. 나폴레옹 3세처럼 지도자들이 현대화했지만 전쟁으로 무너진 사례처럼 로마의 멸망은 새 역사의 시작이다. 죽음이 새 삶을 낳듯 로마의 유산은 소구,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 라틴어는 로망스어로 이어졌고 로마법은 현대 법체계의 기반이다. 울프릭의 후손들은 유럽을 재건했고 마르쿠스의 후예들은 르네상스를 꽃피웠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 로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우리의 세상에 살아있다. 감사한다.